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영화 시간입니다. 네, 평상시와 다른 곳에서 지금 약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작업실인 그 파이아키아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풍경들이 있다고 나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촬영 때는 특정한 장소들을 주로 집중해서 찍는데요. 오늘은 영화의 분위기에 맞춰서 이곳에서 찍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옷도 가급적이면 영화의 분위기에 맞춰서 입었습니다. 네, 그만큼 영화가 훌륭한 영화이고 그에 대한 어떤 사랑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싶어서인데요. 오늘 다루게 될 지금 이 영화 바로 추락의 해부입니다. 쥐스틴 트리에 감독의 뛰어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클래시컬하면서 또 그다음 무척 진지하고 장르적인 재미가 있으면서 어떤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폭도 무척이나 다양해서 영화를 보시고 나면 오토 프로밍거의 이 할리우드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정 영화의 어떤 대표 같은 그런 작품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결혼의 풍경을 위시한 그런 잉마르 베리만의 일련의 부부관계를 혹은 그 결혼이라든지 혹은 가족관계를 정말 치밀하고도 치열하고도 아프게 깊숙하게 다루는 일련의 작품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 영화로서 이런 속성, 그 다음에 가족 영화 혹은 부부관계를 다룬 어떤 영화로서 이런 속성들은 집이를 비롯한 다른 자리에서 더 이야기하는 것이 어울릴 것 같고요. 오늘은 이 파이아키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만 한정해서 깊숙하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별로 안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눈여겨보실 만한 필요가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극 중에 등장하는 개 스누비입니다. 이 개가 영화 속에서 워낙 연기를 잘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개 이름이 일단 스누비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스누비라는 것은 이제 염탐하다는 뜻도 되고 관찰을 통해서 상대를 파악하다라는 뜻도 될 텐데 스눕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더군다나 이 영화는 이제 래퍼로 유명한 50센트의 노래를 또 끌어들이기까지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눕독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싸이와 함께 같이 피처링을 해서 음악을 하게 됐었던 굉장히 유명한 래퍼죠. 스눕독을 떠올리게 되면 그걸 그냥 글자 그대로 풀게 되면 염탐하는 게, 파악하는 게, 관찰하는 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영화 속에서 이 개는 당연하게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가장 먼저 본 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개는 세상을 떠나게 된 남편인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와 겹치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서 영화에서 형성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위에서 떨어져서 죽게 된 이 사무엘의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다니엘인데 인간으로 치면 그보다 먼저 이 개인 스눕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9나 경찰을 부르게 되고요. 그런 처참한 비극의 현장 속에서 모두가 처연해하고 있을 때 그 장면의 마지막은 이 바닥에 이 몸 자체를 굉장히 납조가 엎드린 개가 그 장면들을 모든 것을 마치 알고 있는 것 같은 시선으로 물끄러미 바라보는 쇼트를 인서트함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닥에 낮추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이 개의 시선은 시신으로 등장을 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 같은 어떤 죽음 이후의 상황 같은 느낌까지 들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영화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아들인 다니엘이 아스피린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아스피린을 통해서 아프게 된 두 대상이 바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인 사무엘 그리고 이 개입니다. 그러니까 개가 아프면 아빠도 아픈 것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둘이 겹친다고 보면 이 영화의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영화의 첫 장면부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2층 계단을 통해서 아래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통통 튀는 공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공을 쫓아서 위에서 2층으로부터 1층으로 이 스눕이 하강하는 것을 통해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층에서 화면 바깥에서 어린 다니엘이 이 개를 부르게 되면 개가 이 공을 문 채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죠. 물론 올라가기 직전에 이 개는 1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인터뷰 장면을 물끄러미 쳐다보기까지 했었던 건데요. 근데 이 장면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한번 파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묘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영화 속에서 이 제목은 사실상 이제 추락의 해부라는 영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때 추락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극 중에 등장하는 두 사람 부부의 관계겠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갈등이 골물대로 골마서 터지게 된 그런 부부관계의 전락을 의미하는 뜻일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영화 속에서 추락하는 게 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장면에 등장하는 공이고요. 그 공을 따라서 역시 또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한다고 볼 수 있는 바로 그 개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공이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의 부부관계로 보고 개라는 것을 사무엘이라고 보게 된다면
공이 먼저 추락하고 개가 따라서 추락하게 된 것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더 중요한 것은 2층에서 이 다니엘이 이 개를 부름으로 인해서 개가 공을 몰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는 것인데요.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에서 증언을 하게 되고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이 사건을 파악하는 어떤 시선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의 결과는 결국은 개가 공을 물고 2층으로 다시 추락을 되돌려서 올라가게 만드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자기가 이전에 그렇게까지 끔찍한지는 몰랐던 이 부모의 처참했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어떻게 해서든 무력감 속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아버지를 끌어올려서 다시 위로 끌어올리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투사가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장면들이 바로 이 첫 번째 풍부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개를 끌어올린 다음에 2층에서 이 다니엘이 했던 행동은 뭔가 하면 씻기 싫어하는, 그걸 거부하는 개를 억지로라도 씻기려고 하는 장면이라는 건데요. 이 개가 이 아버지의 온갖 어떤 힘든 상황이나 오욕에 찌들어 있는 그런 그 상황과 비유된다고 본다면 아들의 이런 간절한 행동 자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영화의 첫 장면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면도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되면 집에 산드라가 돌아오게 되고요. 산드라는 그날 밤을 남편이 혼자서 자던 남편의 작업실에서 잡니다. 평상시라면 올라가지도 잘 않았던 곳일 거고요. 두 사람은 사실상 각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보통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잠이 들었던 그 소파 옆에는 어떤 게 있냐면 부부가 한때 행복했을 때, 사이가 좋았을 때 찍었던 사진이 함께 걸려져 있고요. 그 옆에서 이 남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이 산드라는 소파에 혼자 눕습니다. 그 순간 스눕이 다가오고 개를 안고 잠드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맥락으로 본다면 이 마지막 장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는 이 사무엘이라는 남자가 사실은 아내한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인터뷰 장면에서의 그 인터뷰 상황을 방해하기 위해서 화면 바깥에서 방해하는 존재로 처음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시신으로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영화의 마지막이 되게 되면 스눕과 겹친 모습으로서 평소에 혼자 잠들던 그 소파에서 아내와 함께 잠들어 있는 모습처럼 보이면서 영화가 끝난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슬픈 엔딩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고요. 또 어떤 다르게 이 영화를 파악하는 사람한테는 무척이나 그래도 위안이 되는 그런 장면일 수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또 다르게 파악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늘하고도 무시무시한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마지막 장면은 다양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멋진 엔딩이 아닐까 싶어지는 것이죠. 이 영화의 전반부는 산드라가 주도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산드라는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후반부가 되면 사실상의 어떤 인물 사이에서의 교체 같은 것이 일어나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산드라가 아니라 바로 아들인 다니엘로 어떤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넘어가게 됩니다. 극중의 모든 인물들은 이 남편의 죽음을 놓고 이것이 과연 사고사인지 아니면 자살인지 아니면 혹시 아내가 죽인 그런 살인사건인지를 놓고 법정 드라마의 형식 속에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수많은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재현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다만 이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어떻게를 묻지 않고 왜를 묻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인 다니엘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왜라는 질문을 끝까지 밀고 나감으로 인해서 영화의 결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통해서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신체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그리고 또 영화가 법정 영화라는 장르적인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부분들에서 깊숙한 야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대부분의 영화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이트, 이미지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사운드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방식은 이미지가 사운드보다 좀 더 우위에 서게 됩니다. 뭐 정보의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그 감정의 전달에서 모두 그렇게 될 텐데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운드, 예를 들면 대사, 또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그런 모든 정보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보완하고 이미지를 따라서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운드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미학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탁월하고도 흥미롭게 느껴지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로 주인공인 다니엘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들은 것은 명확하겠지만 이 아이는 볼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아이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는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법정 장르인데
법정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공방을 말을 통해서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각 정보가 이미지보다도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고요. 아닌 게 아니라 영화 속에서 이 법정 공방을 통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남편이 죽기 바로 그 직전에 전날에 있었던 두 부부가 극한대로 싸우게 되었던 그런 장면이 고스란히 녹음으로 남아 있었던 경우죠. 그게 법정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영화의 초반에 있었던 이 조에라는 학생이 이 작가인 산드라를 인터뷰했었던 녹음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소리만 듣게 되지 실제로 그 소리가 녹음되었던 장면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시각적으로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청각 정보는 실제 사실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싸우는 장면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싸울 때 부부가 어떻게 싸웠는지는 적어도 청각 정보로서는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장면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상상하게 되는 어떤 시각 정보를 떠올리게 된다면 그때의 시각 정보는 누구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청각 정보에 기본적으로 의존하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시각 정보는 극 중에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초반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라서 플래시백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살이었는지 아니면 살인이었는지를 놓고 각각 또 다른 플래시백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그 플래시백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혹은 일어났던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의 선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의 이미지는 사실상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무척이나 흥미롭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영화 속에서 금요일 날 있었던 결정적인 재판에서 이 부부가 극한대로 대립을 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있었다라는 것이 녹음 파일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녹음 파일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 본격적으로 플래시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떨어져서 함께 식사를 하지만 냉랭한 분위기이고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박한 끝에 마침내 극단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마치 뭔가를 집어 던지거나 때리거나 뭐 부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장면으로 영화가 이어지게 되죠. 근데 그 이미지는 실제적으로 펼쳐진 것처럼 영화 속에서 아주 긴 플래시백을 통해서 관객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벌어졌구나라고 관객이 이해를 하고 있을 즈음, 그렇게 몰입을 하고 있을 즈음 결정적인 순간에 폭력적인 장면이 돌아오게 되면 법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법정 내 울려 퍼지는 이 소리로만 그 장면이 묘사가 되고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방청객 하나하나를 마치 호명하듯이 따로따로 비추면서 그 장면의 의미를 파악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보았던 이 두 사람이 극한도로 싸우고 있는 시각적으로 보여줬던 플래시백 장면은 그대로 일어났던 그 장면 그대로가 아닌 것이죠. 말하자면 법정에 있는 하나하나 나중에 호명했던 그 사람 누군가의 상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편의적으로 영화가 제공한 어떤 정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 것은 실제로 고지고대로 일어났다라고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플래시백을 끊고 돌아와서 이 법정 장면들을 하나씩 전체를 비춤으로써 그 맥락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이미지가 사실은 얼마나 믿을 수 없거나 확신할 수 없는 것인가를 영화가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년에 군대 가는데 한 1년? 살짝 실방 없나? 1년이면은 요방이 딱이지. 근데 인터넷은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알지? 1년 뒤에 나가는데 인터넷은 기본 3년 약정 아니야? 선배, 내 친구는 비다이렉트 샵에서 1년짜리 가입했다던데? 야, 약정도 짧고 일시정지도 자유롭네. 대학생을 위한 비다이렉트만의 프리한 혜택. 더 자세한 혜택은 106 혹은 비다이렉트 샵으로. 금요일 재판을 통해서 다니엘은 굉장히 심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부모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전에 몰랐던 일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건데요. 그러면서도 엄마의 증언에 따라서 이전에 아버지가 과연 자살 시도를 했는지 여부를 놓고 혼자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이 개한테 자기 스누프한테 아스피린을 먹이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재현하는 어떤 실험을 하게 되죠. 실험을 통해서 오래전에 아빠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마도 자살 시도였을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추측을 갖게 되고요. 아버지가 자살 시도를 했던 것은 더군다나 전날 들었던 금요일날 재판 속에서 그 녹음 파일 속에서 아버지의 거대한 무력감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부부 사이의 극한적인 갈등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아버지가 자살 시도를 한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죽음이 실제 자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전에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을 아들이 증언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번 죽음도 자살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이 영화에서 가장 탁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마음 아프거나
가장 묘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로 월요일 재판에서 이 다니엘이 자기의 실험 결과 혹은 떠올렸던 기억과 거기에 덧댄 무언가를 통해서 증언을 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와 사운드가 충돌하는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다니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사실이 아닌 사실과 배치될 수도 있고 합치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실을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부분에서 무척이나 의미심장합니다. 이 장면에서 이 개를 치료하고 병원에서 돌아오던 아빠와 자기 둘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다니엘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개에 빗대서 자신의 죽음을 아들에게 마치 예견하듯이 준비하라는 듯이 이렇게 아들을 위안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자살할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증언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무기력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맹인 안내견인 이 개 스눕이 자신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니? 이 개는 정말 다양한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지쳐있을 뿐이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 이 개는 굉장히 훌륭하고도 모든 것을 잘해내는 그런 아주 뛰어난 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이 증언에서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면 두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이 소년은 금요일 날 그 녹음 파일을 통해서 아빠가 얼마나 무력감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지를 귀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자존감이 바닥이었었고요. 그 상황에서 엄마는 그 아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몰아붙이면서 그 싸움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증언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대화가 실제로 있었던 아니면 소년이 만들어낸 대화였던 간에 그 이야기 속에서 아빠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눕의 자기 스스로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는 무척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영화가 미학적으로 어떻게 드러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순간 법정 장면과 법정에서 증언하는 소년의 모습과 실제로 그때 이루어진 것 같은 것을 플래시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그 장면이 교차하면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아빠가 어떤 말을 할 때 아빠가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빠의 얼굴과 아빠의 입술인데 거기에 덧대어져 있는 것은 보이스 오버를 통해서 덧입혀진, 다시 말하면 법정에서 하고 있는 이 소년의 진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는 모두 거의 모든 측면에서 서로 충돌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서로 다르고요. 공간이 다르고 화자가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보여지는 이미지 속에서는 아빠가 말을 하고 있고 말하는 대사도 입 모양이 아버지의 입과 정확하게 싱크가 맞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들리는 그 사운드는 소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다니엘과 그다음 아빠인 사무엘이 서로 다른 화자로서 그 맥락에서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시간도 충돌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원래 그 이미지 속에서의 시간은 아빠와 함께 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의 과거의 어느 순간이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서 덧입혀진 그 현재의 맥락은 지금 현재 법정에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시간상으로도 두 사람이 충돌하죠. 공간으로도 충돌합니다. 한쪽은 차 안이고 다른 한쪽은 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각과 청각이 완벽하게 충돌하는 장면을 영화의 가장 감정적으로 진한 부분에서 사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다니엘의 진실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너무나 훌륭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니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영화가 사실은 사실과 진실을 서로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재판과 관련된 그 직원이 해줬던 말 그대로 확신하지 않더라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의 토대에서 자신은 그런 진실을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남기는 어떤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법정 공방전이 펼쳐지는 장내화적인 재미도 굉장히 훌륭한데 그 속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것이 자살인지 아니면 살인인지를 놓고 굉장히 확신에 가깝게 그것을 확언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 중에 딱 한 명은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면서 양쪽이 어느 것인지를 절대 자기 견해를 드러내지 않죠. 그 사람은 바로 영화의 첫 번째 장면에서 인터뷰를 했던 조에라는 여성입니다. 이 조에라는 여성이 자기의 견해를 수많은 어떤 검사나 혹은 변호사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정지어서 자기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영화가 표현되고 영화의 마지막에 어떤 판결이 내린 이후에도 그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인데 그것은 조에가 바로 관객을 대변하는 인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면 이 사건들을 신문을 통해서 보거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된 조에도 이 사건은 무엇이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될 텐데 결정하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조회의 자리에서 영화가 보여주지 않은 결정을 관객 스스로가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화의 초반부에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현실과 이 작품 속의 이야기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산드라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독자가 내 책 안에 개입하는 것이고 독자가 내 책 속으로 들어올 때 그야말로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진다라고 말하면서 말 그대로 독자는 책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인터뷰 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엘의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모든 혼란스러운 이야기, 살인으로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살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관객 당신은 이 모든 정보들을 다 파악한 순간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라고 초대를 하면서 끝나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한 그 관객 하나하나의 결정 자체가 이 영화 속의 일부가 되면서 마침내 이 영화 전체를 이루게 되는 그런 흥미로운 폼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말하고 제가 제 견해를 얘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비겁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부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의 주관적인 결정일 뿐일 테니까 관객으로서의 그렇지만 이제 살짝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여태까지 어떤 그 맥락상 옳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저의 결정은 무엇인가 하면 아내가 남편을 죽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결정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것은 아마도 자살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게 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그렇게 보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보면 이 이야기가 더 좋은 이야기가 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좋다라는 것은 반드시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훌륭한 이야기에는 저는 그것을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그런 결정을 내릴 때 더 훌륭한 결말로서 혹은 그 이유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쪽인 것인데요. 아내가 살인을 했을 것이다 라는 수많은 증거로 보이는 것들이 영화가 제시합니다. 반면에 아내가 죽인 것은 아니고 자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 같은 수많은 증언과 증거도 역시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렇게 영화는 그 사이에서 결정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자살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믿는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만 된다면 수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내가 만약에 남편을 죽였다고 한다면 영화 속에서 자기가 죽이고 나서 무고함을 스스로 알리바이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닌 척 행동을 했어야 됐을 것이고요. 바로 그런 아닌 것으로 행동하는 가장 중요한 알리바이로서 자신의 아들을 이용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죽은 상태에서 시체를 옮겨놓았든 아니면 살인하면서 떨어졌든 간에 그 바닥에 있는 남편의 시체를 자기는 마치 몰랐듯이 2층과 3층에 자기는 있었던 상황으로 스스로를 이야기 속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그리고 산책을 떠나서 돌아오게 된 이 개와 아들인 다니엘이 그것을 발견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랬을 때 자기는 그 얘기를 아들이 비명을 지르면 내려와서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 경찰을 부르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짰을 텐데요. 만약에 살인을 했더라면. 그렇다면 이 영화 속에서 등장했던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극중의 인물인 이 산드라와 그 다음에 이 영화의 이야기에 비추어서 저는 그와 같은 그 엄마의 마음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다 본 사람 입장에서 극중에서 우리가 보았던 산드라가 그렇게 생각해서 아들이 처음 발견해서 거대한 트라우마를 남기는 그런 순간을 용인하면서까지 자신의 어떤 죄가 없음을 만든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이 결정이 사실은 관객으로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결정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관객 각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참 흥미로운 측면이 있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계속 보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산드라를 지켜본 그런 그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모든 일들을 꾸미고 그런 아들의 상처를 의도할 수 있는 산드라는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죠. 네, 이 작품은 장르 영화로서 법정 영화로서도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정 영화라는 장르는 무척이나 감정적인 측면이나 또 이성적인 측면에서도 관객을 재밌게 사로잡는 그런 어떤 탄탄한 플롯이 중요한 그런 장르일 텐데요. 이 분야에서 거의 최고작 중에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바로 시드니 루멧의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 작품이긴 하지만 무척이나 재밌게 여러분들이 더 깊숙하게 빠져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